안녕하세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을 개발하게 된 종교사운동 위기학생 연구의 교사 최경희입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2022년 11월 종교사운동가 공동 토론회를 통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과 지도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 주목하게 되었고 2023년 4월부터 종교사 운동과 함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 TF팀을 구성해서 일반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적용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사 운동 위기학생 연구에서는 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급에서 여러 가지 실행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일반 교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었고 문제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감정적 소모가 줄어들었으며 교사 효능감이 증진되었고 학급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학생들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기반에 의한 생활지도 방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 교실에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또한 스트레스가 많이 큰데요. 물론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돕는 학교 내 통합적 지원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문제 행동을 낮추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증거 기반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일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Positive Behavior Support라고 해서 PBS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후 처벌 중심의 고전적 훈육 방식이 아니라 문제 행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긍정적 행동 지원은 학생의 문제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문제 행동 발생을 차단하고 문제 행동 대신 바람직한 행동을 교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교 내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다층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1단계 초록색 부분은 전체 학생 중 80에서 90%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중재입니다. 2단계의 노란색 부분은 보편적 중재에 반응하지 않으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 10에서 15%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중재입니다. 그리고 3단계의 빨간색 부분은 보편적 중재와 표적 집단 중재만으로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학생 3에서 5%를 대상으로 한 개별 중재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긍정적 행동 지원이 학교 전체 차원에서 보편적 중재 1차 지원부터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후에 표적 집단 2차 지원, 개별 중재 3차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교실 속 상황은 너무 지금 심각하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서행동 문제 지도 방법으로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별 중재 3단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정서행동 위기학성을 지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 발견 및 확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기능 평가 단계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에는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행동 중재 계획을 실행한 것을 평가 및 수정 재계획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단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세스의 네 단계에 대해서 세부 절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문제 발견 및 확인 단계입니다. 개별 지원할 학생을 정하고 그 학생의 문제 행동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지도할 행동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문제 행동의 원인 찾기, 거기서는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의 패턴을 찾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2장에서 기능평가와 가설 설정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한 중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행동 중재 계획의 실행, 평가, 수정은 수립된 중재 계획을 실행하고 그 중재 계획이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한 후 긍정적 행동 변화가 없었을 때 어떻게 중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본문에 수록된 각종 서식들을 모아서 게재하였고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세스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심화된 지식이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1장 문제 발견 및 확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는 교실 내 문제 행동이 심각하여 교육적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정하고 그 학생의 문제 행동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먼저 지도할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첫 번째, 개별 지원 학생을 선정하는데요. 교실 내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수업 방해가 발생하거나 또래와 관계가 힘들어서 교사들이 정서 행동상의 교육적 개별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 표준화된 선별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행동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개별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서 행동 특성에 관한 표준화된 선별 도구로는 아세바 행동 평가 체계가 있고 정서 행동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료로 구입이 가능하고 좀 더 자세한 걸 보시려면 책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을 이제 한 명 선정을 했으면 그 다음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이제 표현한다. 자, 이렇게 이 문제 행동을 우리가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게 능동 용어로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직접 그 관찰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인 편견을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이다, 게으르다, 충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첫 관문이 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라는 말은 추상적인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죠. 별이가 놀잇감을 갖고 싶어서 다른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다 할 때 놀잇감이 갖고 싶다란 말은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별이가 다른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다 등으로 관찰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자, 별이는 집중력이 없다. 예, 이것도 좀 추상적인 집중력이라는 게 추상적이죠. 별이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학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닌다 라고 했을 때도 과제를 회피한다라는 게 좀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는 수학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닌다 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관찰 가능한 행동 용어로 표현하는 것, 네, 이것이 먼저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을 학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보이는 행동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행동들 중에서 우리가 다 이 아이들을 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들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먼저 중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위협받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먼저 우선적으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너무 이제 그런 공격 행동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학생이 이제 나는 이거 못해요 라고 미리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도 미리 좌절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중재하는데 선생님도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작은 행동, 아이도 동의해서 제가 이 행동 해볼게요. 뭐 교과서를 편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편다. 이 정도 하나의 작은 행동,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먼저는 위험한 행동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성공 경험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이 동의할 만한 작은 행동을 시작해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 행동에 대한 지식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심각도에 따라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수준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공격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그 행동들을 1수준 파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공격이나 언어적 공격, 물건 파괴 이러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방해 행동입니다. 방해 행동은 수업을 중지할 정도의 그 방해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돌아다니거나 또 교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경미한 방해 행동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주의 분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바르지 않은 자세나 손장난 같은 그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도 여러 가지 그 층위가 있고 1순위 파괴 행동이 가장 위험해서 그걸 중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할 만한 만만한 행동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하는 만만한 행동
3순위라도 그 행동부터 중재를 시작해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장 문제 행동의 발견 및 확인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